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게 또 있단다. 자, 민구가 뒤에 거 다 해와야 돼. 꼭 잘 해보세요. 자, 현대소설 개념 끝까지는 다 못 나가고 이게 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이 나가는 애는 14번까지 나갔고 조금 나가는 애는 8번까지 나갔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페이지는 그 22쪽입니다. 자, 현대소설 소설의 3요소 뭘까? 주제. 오. 그래, 훌륭하다. 야, 주제, 구성, 문체. 막 주제, 감상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랬어. 자, 주제, 구성, 문체. 근데 사실 내 소설 주제는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그 장편에서 어떤 한 대목 갖고 시험 보는 거니까 사실 주제 물어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제 던져. 자, 일단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오, 잘했어. 저거야. 인물, 사건, 배경. 자, 이 중에서 또 특히 누가 중요해? 인물과 사건, 특히 인물이 중요하겠지. 소설에서 인물을 빼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 문체는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봐서 배경이 좀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 같으면 신경 써서 읽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을 잘 보면서 역시 소설을 읽어가시면 되겠다. 문체는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어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이 중요하다. 고전소설 똑같았잖아.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벌이면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설들은 그렇게 배경이 큰 역할을 하진 않는데 배경이나 소재가 역할을 할 때는 문제에서 좀 언급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구성 요소가 좀 있어요. 뭐 있지? 문구가 있고 그냥 보기가 있고 선지가 있는 거야. 이게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문두가 이제 뭐뭐 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문두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 주고 선지 주잖아.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좀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 사실 시는 짧으니까 아무거나 먼저 풀든지 나중에 풀든지 뭐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가다가 나중에 하려면 수습하기에 너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긴 해야 돼. 자, 그럼 소설이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소설을 만났어. 당연히 만나지. 소설은 꼭 나오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 모의고사는 없었으니까. 내가 집어주고 싶다. 집었어? 내가 집어줄게. 내가 해주마.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집으면 내가 왔어. 근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고. 갑자기 연상된 게 하나 있었지만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면 현대 소설을 만났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보자마자 보기부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제목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목?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비가봉?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에 가자. 그거 줄여서 뭐라고? 비가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가리봉동은 왜지? 뭐 이런 거 이제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목부터 보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민국이가 복이라고 할까봐 빨리 얘기할게. 문두부터 할게. 그러니까 문두를 스케치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기도 있고 선지도 있는 건데 이 앞에 것만 뭐에 대한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때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소재나 배경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걔를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징검다리 하고 이렇게 나와요. 징검다리 또는 뭐 돌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얘네들 좀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는구나는 거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워낙 재심이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판단하고 가는 게 좋다. 징검다리 하면 떠오르는 작품 있니? 없어? 그치, 소나기지. 너랑 나랑 감정대가 똑같아. 나는 제 징검다리 볼 때마다 소나기가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방천이나 홍제천 지나갈 때 징검다리 봐도 소나기가 생각난다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소녀가 또 그랬고 이러면서 생각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들이 문두에 나타나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문두를 잽싸게 스캔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현송아? 문두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서 한 30초 정도에 우리 해결 볼 수 있어.
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구 얘기한 대로 보기 보셔야 돼요. 보기가 있다면 꼭 봐야 돼요. 보기가 있다면 꼭 보셔야 돼. 보기 또 더군다나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려운 소설은 한 3분의 1을 읽을 때까지 뭔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오독을 해버리면 한번 이제 앞에서 잘못된 분위기로 내가 읽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더 밀고 가는 성향이 있잖아. 그래갖고 큰일 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독을 막아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순서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다. 나는 사실 시도 제목부터 봐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는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겨. 뭐 문제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수습하면 되니까. 근데 소설은 그러기엔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제목 보고 그다음 문도 보고 보기 보고 요 순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가야지. 가서 읽을 때 이제 누구 중심으로 읽으면 돼? 당연히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돼요. 인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고 뭐 갈등 체크하고 갈등 관계도 이런 거 체크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늘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연습시켜야 돼. 우리가 방법을 이렇게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니들 마음대로 풀어. 근데 이건 좀 이 순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요거야. 소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처음부터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그래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 근데 읽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내 배경 지식이 막 들어가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막아야 돼서 요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 설정이지. 그래서 소설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잘 체크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인물의 제시 방법부터 볼게요. 2번의 별표입니다. 2번의 별표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시점이 나오는데, 시점은 우리가 중딩 때 다 마스터하지 않았니? 중학교 때 시점 안 배우고 뭐 했겠니, 우리가? 그러니까 시점은 중학교 때 용이고, 고등학교 용은 인물 제시 방법이지. 얘가 별표고, 진짜 중요해요. 인물 제시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할게. 진짜 중요해. 자, 인물 제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제시 방법이고 하나는 간접 제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인물 제시 방법이기도 하고 사건의 전개 방식이기도 해. 사건을 전개할 때 직접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특히 인물을 제시할 때 직접 제시하는 건 뭐냐? 이건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작가가? 아니, 서술자가. 자,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죠. 누구에 대해? 인물에 대해. 승찬이에 대해서 그냥 직접 말해주는 겁니다. 승찬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애가 인품도 좋아 라고 말해줘 버립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닌데? 이러면 안 돼. 서술자가 그럼 그런 거야. 더 이상 고민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직접 제시야. 직접 제시.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분석을 다 끝내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막 웃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직접 제시라는 건 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라기도 하고 뭐 설명해주기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잘 알아두시고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서 대놓고 밑줄 쳐줄게.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냥 딱 알려주는 거야, 서술자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소설이 쓰여져 있을 때는 어떤 점이 좋을까? 좋은 점, 장점. 직접 제시를 하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 제시해주면 뭐 분석적으로 제시해주면 또는 말해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 승찬아? 그치, 파악하기 쉬워요. 즉 다시 말하면 독자가 뭐를 하지 않아? 그 등장인물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 그치, 오해하지 않죠? 장점, 오해 없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장점은 오해 없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서술 시간은 어떻게 될까? 짧을까, 길까? 짧죠. 요약적 제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인간성도 좋아라고 딱 얘기해줘 버렸으면 더 이상 우리가 걔에 대해 탐색할 일이 없잖아. 걔를 관찰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서술 시간이 짧아요. 서술 시간이 짧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전개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개 속도가 빠르다, 서술 시간이 짧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 독자의 상상력을 매우 제한하지. 독자가 상상하는 기회를 안 주잖아. 아무 착하다는데 뭐 착하겠지. 어떡할 거야? 서두자가 착하다는데.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떨어뜨리는 원리. 자, 그러기도 하고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자가 표현해 주다 보니까 지금도 그랬잖아.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다음 인간성도 좋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뭐 이러잖아. 이게 어떤 거야? 구체적이지가 않고 되게 추상적으로 끝날 수 있다. 자, 이런 단점을 가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00%는 없는 거지. 무조건 뭐 직접 제시만 쓰는 게 좋고 그런 건 아닌 거야. 자, 그 다음 간접 제시 보겠습니다.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방식이야. 극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이때 극적이라는 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드라마야. 드라마 같다는 뜻이야. 와, 극적인데 이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보여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성격을 대사와 행동을 통해 대사를 전달해 주거나 행동을 묘사해 주는 걸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거지. 행동을 통해서 독자 판단해야 돼. 착하구나. 좀 애가 게으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야. 자, 이것은 극에서 인물이 관객들에게입니다. 그쵸? 이게가 아니라 오타야. 관객들에게 제시되는 방법이기도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극적 제시라고도 한다. 자, 그럼 얘는 장점이 뭘까요? 이 친구의 장점? 얘는 어떨 것 같아? 그 드라마처럼 막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있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쪽에 장점 쓸게. 이게 훨씬 흥미로워요. 흥미도 높아지고 생생해요. 앞에서 행동하는 묘사라든가 또 대사가 다 나오니까 되게 생생한 느낌도 들고 흥미롭기도 하고 또 재미도 이건 좀 주관적인가? 재미가 많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생생하고 그렇다. 자, 근데 독자의 상상력은 어때? 높아져요. 생각해봐야죠. 얘가 왜 이렇게 된 거였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독자의 상상력을 높여요. 자, 그럼 서술 시간은 어떨까? 길어져요. 서술 시간이 길어지고요. 서술 시간이 길어지고 다르게 말하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서술 시간이 길어지고. 이건 장점인지 단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술 시간이 약간 길어져.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무서운 단점이 하나 있어. 독해력에 따라 또는 어쩌면 독해력이 아니라 작가의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오해 중에 몽실 언니, 애한테 몽실 언니 읽고 와가지고 몽실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애들이 답답하단 말 되게 많이 해. 작가는 답답하라고 몽실을 쓴 건 아니었거든. 그랬는데 애들은 몽실을 읽으면서 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그냥 답답하다고 느끼나.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본범을 읽을 거거든. 본범 읽어. 그래서 본범 읽으면서 우리는 걔를 순박하다고 느끼지 않아. 멍청하다고 느끼지. 근데 순박하다고 나오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단점이 뭐야? 독자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 꼭 오해하는 건 아닌데 오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지.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작가의 의도대로 전달되지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잘 섞어줘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밀었다가는 내가 쓴 거랑 독자들의 감상이 너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품은 작가 또 읽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2번이 진짜 고등용입니다. 고등학교는 이게 고등학교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제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제시 방법이 다른 거. 나머지와 다른 걸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접 제시에 해당하는 것과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구분을 위해서는 큰 틀. 그 다음에 이 장점과 단점을 엮어서 이제 선지 구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요약적 제시를 함으로써 서술 시간을 줄였다든가 요약적 제시를 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이 저해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선지를 구성하시니까 개념 일단 알아두시고 판단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냥 읽고 가시면 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아닌지는 책을 읽고 뭐를 찾아야 돼요? 이 소설의 이제 시점이 뭐야? 다 외워? 야, 소나기는 몇 인칭 시점이고 구원봉은 무슨 시점이고 봄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외울 거 아니잖아. 자, 뭘로 알아야 돼? 얘가 딱 소설 읽고 야 이거 시점 뭐야? 그럼 니네들 뭘로 판단하래? 그러니까 뭐가 있나 없나 봐야지. 나, 그치. 나 있나 없나. 나 있으면 1인칭 시점, 없으면 3인칭 시점. 뭐 알지? 자, 근데 1인칭인 나가 열나 지 얘기만 해. 그럼 뭐야? 주인공. 근데 지 얘기는 안 하고 딸내 얘기만 계속 엄마랑 아저씨 얘기만 계속 해, 얘가. 그럼 뭐야?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 쭉 나와 있는데 장점만 좀 적어볼까요? 나가 작품 속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해. 그러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잘 전달할 수 있겠지. 그게 장점이죠.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효과적으로 표현됩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효과적으로 표현됩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기 얘기 쓰니까 주인공이 내면 심리. 효과적인 전달이라고 쓰겠어요. 자, 그럼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효과적으로 왜 포함시켰어? 구체적으로. 자, 누가 야 그거 누가 그래? 왜 그게 그래? 그러면 걔가 지가 그랬어. 그럼 우리가 믿어 안 믿어? 야 근데 그게 뭐 아니야. 걔가 그럴 리가 없어 봐야 돼. 아니야, 지가 그랬다고 말했어. 그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잖아. 그러니까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또 하나의 획득하는 거는 뭐냐면 신뢰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획득한다. 이런 거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만약에 정우가 있잖아.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나한테 막 들려주잖아. 그러고 나면 다른 애한테 안 얘기해줬는데 나한테만 얘기해주잖아. 그럼 정우한테 어떤 걸 느끼냐면 친근감을 느껴. 그렇지? 제가 나한테 다 얘기해줬잖아. 주로 우리 학원 애들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주고 다 수학 원장님한테만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더 오래 가르쳤는데 원장님이 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럴 때가 있어. 점 말고 희서도 이제 그럴 수 있어. 조만간에. 내가 원장님보다 몇 개월 더 빨리 가르쳤는데 진짜 희서가 그랬대요. 이러는데 이상하다. 왜 그랬지 애들이? 희한하네. 왜 나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주지? 친근감이 안 느껴지는 거야. 너희들도 나한테 자신의 얘기를 해주시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자, 요거 효과입니다. 2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을 때 얻어지는 효과 외우셔야 돼요. 외우라고 써주는 거야.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 선지에 얘가 녹여서 나오는 거야. 1인칭 주인공. 근데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애들이 판단하면 되지 그걸 뭘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나 있는지 보면 되고 지 얘기하는지 남의 얘기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고민 안 해. 자, 근데 이 시점을 통해 신뢰감을 준다, 친근감을 준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문제는 너희가 읽어보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신뢰감을 느껴야 되는데 니네가 못 느낄 수가 있어. 읽었는데 안 느껴져. 그럼 어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다라고 할래? 안 되는 거야. 안 느낄 수 있어도 외워야 돼. 요즘 우리는 좀 이게 학습이 필요해. 읽고 정말 친근감이 느껴지네, 신뢰감이 느껴지네 하면 안 외워도 되는데 너희는 안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외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 신뢰감과 친근감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정 안 느껴지시면 외워. 이건 그런 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건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거기 써 있는 대로 밑에 두 번째 줄에 의식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서술한다. 말이 자연스럽지. 너희들의 의식의 흐름을 모두 다 그대로 내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굉장히 진노하고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이때 의식에다 밑줄 쳐줘. 의식에다 밑줄 쳐주시고 이거 무슨 의식이냐면 무의식이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내 저 깊은 리비도의 세계. 내면에 있는 거. 그래서 뭐냐면 내적 욕망.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설시조 기억나시죠? 이미 오마 학원을 저녁 일찍 지어먹고 문지방 위에 앉아서 손을 이마에다 대고 멀리 내다봤더니 꺼머히뜩하게 보였어. 걔의 내적 욕망은 뭐였을까?
님이 왔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가 뭘로 보였어? 님이 오는 걸로 보였잖아. 근데 사실은 주축이 3대란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꼴이 되냐. 걔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냈다 뛰어갖고 가봤더니 님은 아니고 주축이 3대였던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그렇게 쓰여지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논리적일 거 아니? 그냥 마구마구잖아. 갑자기 저걸 보고 왜 그 생각을 해? 뭐 이런 게 막 다 있잖아.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옆에다 써도 논리 X. 인과적이지 않아. 우리의 논리의 대파는 인과다, 인과. 원인과 결과가 없어.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 의한 소설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목 4개 써줄 거거든. 그것만 옆에다 써줘. 자, 소설가 고고씨의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에 있는 문학 교과서에 있는 대표적인 의식의 흐름 기법 소설 4개의 제목만 써줄게. 제목. 자, 그 다음에 날개.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광장. 그리고 유예. 또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것도 얘네들 넷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과 더불어 너희가 배울 내년에 지학사 문학 교과서에 모두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4개가 다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렇게 정리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는 인물이 남의 얘기를 열라 떠드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주인공은 사랑 손님하고 어머니인데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아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이 오키가 전달해주는 얘기만 들을 때 우리는 되게 바빠지지. 이제 막 추론을 해야 되잖아. 저 손수건은 저 손수건 안에 뭐가 있었을까? 근데 애가 또 그걸 열어보질 않아요. 또 사랑 손님이 안 읽었냐?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있어요. 사랑 손님하고 어머니하고 러브러브 하는 거거든. 썸 타고 막 그러는 건데 나는 가장 답답했던 장면이 어디냐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봉투를 얘가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봉투가 이제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 봉투가 뭔가 막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엄마 이번 달 밥값이래 뭐 이래. 그러니까 그 돈이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안심을 해. 근데 이게 돈이 나오고 그 뒤에 무슨 쪽지가 따라 나와. 근데 그 쪽지 내용 모르는 거죠. 엄마가 혼자 읽었으니까. 우리 오키는 몰라. 근데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날 밤 잠을 못 자.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잠을 못 자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엄마가 손수건을 하나 이제 다려가지고 아저씨 갖다 주라고 오키한테 심부름을 시켜. 근데 그때 그 손수건 안에 뭔가 접혀 있는 걸 오키가 느껴. 이 안에 무슨 딱딱한 게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 그리고 그러면 나 같으면 털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볼 텐데 오키 그러지 않아. 그리고 그걸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아저씨한테. 그리고 그 다음날 왔더니 아저씨가 집을 떠난대.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야? 그 손수건 안에 뭔가 종이 같은 게 있다라는 추측은 한다, 오키가. 그리고 아저씨한테 전달됐어.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그 다음날 오더니 떠난대. 그럼 참 이거 뭘까? 그 다음 추론은 다 우리의 몫이야. 뭘 것 같아? 그 손수건 안에 뭐 있었어? 쪽지 있었고 그 쪽지 안에 뭐 있었어? 저는 이 시대의 관습과 그걸 따를 수 없어서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게 써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떠나기로 한 거겠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독자의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독자의 상상력이 겁나 필요하다. 이게 특징이지. 그래서 거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가 계속적으로 추측해야 돼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 그 독자의 추측, 상상력이 아주 발동해요. 독자의 상상력. 또는 추측. 와, 나는 진짜 그때 읽을 때, 야, 이 손수건 이거 뭐야? 그냥 내가 걸로 가가지고 딱 털어보고 싶었어. 그럼 난 말리고 싶었지. 이걸 전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전달하면 안 돼. 야, 넌 지금 이거 전달하면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오케이, 그냥 갖다 주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정말 소설 읽으면서 정말 답답했지. 안 읽었니? 사랑손님이니? 교과서에 없나 요즘은?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추측해야 돼.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 속 시원하게 얘기가 안 되잖아. 주인공 시점에 만약에 그 소설이 사랑손님이거나 엄마가 주인공 시점으로 썼으면 뭐 다 써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 안 써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계속 뭘 유지하냐면 긴장감 또는 신비감을 유지할 수 없어.
오잖아? 그래서 외워야 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신비감이나 긴장감을 갖고 있다. 직접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를까? 엄마가 막 얼굴 하얘지면서 주기도문을 외워. 오키를 들으면서 그런다? 엄마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뒤를 못 넘어가. 오키가 막 답답한 거야. 나도 다 외우는데 우리 엄마는 저걸 왜 못 외우는 거야? 막 이러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비감이나 긴장감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3인칭 관찰자 시점도 역시 관찰자 시점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비슷한 역할을 해요. 신비감과 긴장감 같은 게 계속 유지가 되겠지. 독자는 당연히 상상해야 돼. 관찰자기 때문에 3인칭이어도 속내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서술 못 해주니까. 우리 소나기에서 소녀가 이 바보야라고 돌을 던졌지만 걔가 돌을 던진 의도를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지. 혹시 알아, 너희들은? 왜 던졌지? 거기서 진짜 애가 갑자기 돌을 펄떡 일어나더니 돌을 집어서 남자애한테 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다 휙 하고 던지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대사 그 유명한 이 바보야지. 이 바보야. 끝. 공감 안 하기야 진짜? 이 바보야는 알지. 이 바보야. 그 진검다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첫째 날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쫓아서 건너갔는데 둘째 날도 그 여자애가 또 그 앞에 앉아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할 수 없이 뭐야? 그냥 그 끝에서 이제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야. 걔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앉아있었어. 근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 근데 날라오면서 이 바보야. 근데 서술자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어가지고 얘는 왜 던졌는지, 얘는 왜 이때 기분이 어떤지 아무도 안 써줘. 그럼 이거 다 뭐 해야 돼? 독자가 상상해야지. 왜 던진 거 같니? 그치. 여자애가 관심 끌려고 징검다리에 앉았던 건데 그 남자애가 그것도 말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없이 아이씨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이 바보야 그러고 던진 거 아니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 돌 잘못 맞아봐. 머리라도 맞았어. 어쩔 뻔했냐. 여자애가 잘 던졌기 마련이지. 머리 맞아서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눈치 딱 봐가지고 뭔가 의도가 보인다. 그럼 알아서 말 시켜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다가 돌 맞고 이러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나기에서 그런 장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긴장감이나 신비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서술자가 다 작품 밖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줘가지고 심지어 여기에 뭐가 나타나? 서술자의 개입도 나타나고 서술자가 다 요약해 주고 우리 월매 기억나지? 월매가 너무 좋아하고 들어와서 가없이 하는 말을 여기다 어떻게 다 설화하랴? 라고 요약해버리잖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 8번까지는 할 거야. 가능하면 10번도 하고. 자, 8번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 별표 쳐주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4개의 시점은 중학교 때 다 끝냈어.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고 달아야 되고 근데 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중학교 때 안 배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야. 시점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빈도수는 8번이야. 8번에 잘 표시해줘.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무슨 시점이 들어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들어가. 그렇지? 3인칭 시점이고 전지적 작가야. 그런데 이 전지적 작가가 제한적으로 전지적 작가야. 어떤 제한적?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여기서 제한적이다 밑줄 쳐주시고 특정 인물이라고 써주세요. 제한적이다 밑줄 치고 특정 인물. 물론 이 특정 인물은 한 인물 이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전지적 작가 시점. 나머지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는 관찰자 시점이에요. 나머지는 관찰자고 이 서술자가 여기 이제 어떤 별표라는 인물이 있고 여기 동그라미 인물도 있고 네모 인물도 있고 세모 인물도 있어. 그럼 이 중에 이 특정 인물 별에 대해서만 전지적이야. 그럼 전지적이라는 건 뭐야? 별에 대해서만 속마음도 알고 얘의 생각도 알고 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전지적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얘가 본 대로, 얘가 느낀 대로, 얘의 판단대로 그냥 전달해 줄 필요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얘의 속마음만 전달해 주는 거야. 얘의 속마음. 나머지는 그 외의 거는 그냥 관찰자시죠. 그래서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전지적인 시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특정 인물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전모를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인데 이 전지적 작가가 한 인물의 시각,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지? 한 인물의 시각에서 모든 사건과 인물들에 대하여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시점 중에 화산댁이라는 게 있는데 화산댁이 나와. 화산댁이 시골에 살다가 아들네 집에 가거든. 아들이 서울에 살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 화산댁이 이제 시골에 살다가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네 집은 양옥집이야.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집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엄마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이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제 밖에 일단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없는 거지. 이 어머니 생각해. 아니 양옥집은 화장실도 없나. 그래갖고 이제 끝내 엄마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소설인데 화산댁이 나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화산댁도 있고 여기 이제 아들의 이름도 있고 며느리 이름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나올 때는 얘와 관계된 걸로 호칭이 바뀌어. 또 어떻게 돼? 화산댁이니까 아들이라고 해. 또 아들의 부인은 뭐라고 그래? 며느리라고 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아들이 있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손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쓰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1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끝. 안녕. 자,